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근사식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오차가 얼마인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8장 8절 테일러 다항식의 응용,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테일러 급수라는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맥클로린 급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테일러 급수를 계산을 했을 때 항상 그 테일러 급수가 그 주어진 함수하고 같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같다면 하고 가정을 할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fx의 테일러 급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이렇게 생긴 거지요. 어떤 함수가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하고 같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값을 다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근사값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급수의 근사값은 부분합 SN이라고 표시하는 부분합이 얘기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테일러 급수는 SN에 해당하는 것이 TN, N차 테일러 다항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NX, N차 테일러 다항식을 fx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n차 테일러 다항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항은 fa, 두 번째 항은 f'A, x-a, 세 번째 항은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x-a의 제곱. 그렇죠? 마지막으로 n차 항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그렇죠? 규칙이 분모의 n 팩토리얼, 분자에는 n개도 함수, 그리고 n승. 이렇게 있다라는 게 규칙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fx의 근사값으로 n차 테일러 다항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차라는 건 뭔가요? 참값에서 근사값을 빼주면 되지요. 근데 참값에서 근사값을 빼주면 fx가 참값이고 근사값은 tnx였으니까 fx-tn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기호로 우리가 앞에서 약속을 했죠. 이것을 기호로 rnx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기호를 약속한 것은 fx의 테일러 급수가 fx하고 같던지 같지 않던지 관계없이 이 값은 rnx다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테일러 급수가 주어진 함수하고 같다면 그렇다면 바로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차는 rnx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오차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데 이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rnx가 x하고 a 사이에 있는 어떤 z에 대해서 이렇게 같아져요. 그 다음 항 모양, tnx의 다음 항에 있는 모양이니까 n 플러스 1로 표현되는 것들이지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개도 함수의 z에서의 값, 그리고 x-a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 팩토리얼, n 플러스 1개도 함수, n 플러스 1승, 이런 모양으로 같아지는 그런 z가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테일러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일러 정리는 이렇게 결론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차의 크기를 계산할 거예요. 정리하면 fx의 테일러 급수가 fx하고 같을 때 fx의 근사값을 tnx로 설정을 하자. 그럴 때
fx의 근사값이 tnx다라고 설정을 하면 그때 오차는 rnx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차의 크기라는 것은 rnx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n 플러스 1로 만들어진 이 항에 절대값을 취하면 오차의 크기가 될 텐데, 예, 여기서 알려고 하면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가 크기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f라는 함수에 n 플러스 1개 도함수를 계산해서 그 절대값을 계산했을 때 그 절대값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걸 m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오차의 크기는 기껏해야 즉 Rnx의 절대값입니다. 오차의 크기. 오차의 크기는 m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a의 n 플러스 1승의 절대값 또는 x-a의 절대값의 n 플러스 1승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오차의 한계를 이렇게 계산해 주고 있어요. 이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제 8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어서 9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교재의 예제 1번 보세요. A가 8일 때 이 점에서 fx가 세제곱근 x 이렇게 주어진 함수였을 때 이 함수의 근사식을 2차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구해라 그랬어요. 즉 fx라는 이 함수의 근사식을 a가 8일 때의 2차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2차 테일러 다항식이니까 t2x를 가지고 계산해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만약에 x의 값이 7과 9 사이에 있다면 앞에서 구했던 그 근사식의 정확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근사값이냐라는 거니까 오차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t2x를 계산해야 되니까 2개 도함수까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오차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오차 계산할 때는 t2x로 근사값을 썼으니까 그 다음 항 3개 도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은 3개 도함수까지 미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세제곱근 x, x의 3분의 1승이죠. 그렇죠? 8에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f8을 계산해야 되고 x에다가 8 대입하면 8은 2의 3승이니까 그것의 3분의 1승을 해주면 2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은 한번 미분해야 됩니다. f'x 미분해 볼까요? x의 3분의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나가고 승수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승.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역시 8에서 계산해 주면 돼요. f'8 역시 8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2의 3승하고 3분의 1승하고는 없어지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즉 2의 제곱분의 1 하는 거니까 4분의 1 앞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 미분합니다. 더블 프라임은 역시 한 번 미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3분의 1하고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9분의 2고 승수는 하나 더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1을 또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승. 그렇죠? 그럼 더블 프라임 8에서 계산해 볼까요? 8 대입하면 역시 2의 3승하고 3분의 1승하고는 상쇄되고 2의 마이너스 5승 즉 2의 5승분의 1 2의 5승은 32니까 32분의 1 그렇다면 2하고 약분하면 16 그렇죠? 16분의 1 하는 거니까 분모 9하고 16 곱하면 144 해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44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T2X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차까지 계산할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요. F의 더블 프라임을 또 미분하면 트리플 프라임. 해서 F의 트리플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5 앞에 나가서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고 27분의 10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 승수는 여기서 하나 더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승.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오차 얘기할 거니까 8에서 값은 필요 없죠. 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2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식부터 만듭니다. T2X로 근사값을 줄 거예요. T2X는 8에서 계산할 거니까 F8 플러스 F'8 곱하기 X-8 전부 8 대입하면 됩니다.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 곱하기 X-8의 제곱. 이게 T2X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계산했던 거 F8, F'8, F의 더블 프라임 8 계산한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F8 2였어요. F'8 12분의 1이었어요. F의 더블 프라임 8 마이너스 144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12분의 1 x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런데 이 더블 프라임 쪽은 2 팩토리얼 분의 1이 또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44분의 1에 2 팩토리얼 2지요. 2분의 1을 또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88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 288분의 1 x 마이너스 8의 제곱 됐죠? 자, 그럼 근사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세제곱근 x는 t2x를 근사값으로 갖는다. 네, 8에서 t2x를 계산한 거니까 우리 그대로 갖다 쓰면 이 근사값이 2 플러스 12분의 1 x-8 마이너스 288분의 1 x-8의 제곱. 예, 이렇게 근사값이다 라는 걸 얻었어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차를 구하러 갑니다. 여기 근사식은 이게 답이죠.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근사식이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정확하냐? 오차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T2x를 사용할 때 오차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R2x의 크기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테일러 정리에 의하면 R2x의 크기는 그 다음 항 모양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3이니까 3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3 팩토리얼, 3개 도함수, 그리고 3승. 그렇죠? 자, 그럴 때 3개 도함수 앞에서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3개 도함수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여기에 갖다 주면 오차의 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m하고 표현한 것은 3개 도함수의 최대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3개 도함수의 절대값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 하는 것은 분모로 3분의 8승을 보내주면 됩니다. 27분의 10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 이것의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3분의 8승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모로 가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3분의 8승분의 1 하는 것에 절대값하고 취하면 되는데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이 절대값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값을 이제 계산해 봅니다. 27 곱하기 x의 3분의 8승분의 10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향은 x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가장 커질 거냐라는 거니까 x에 관한 것이 분모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냐라는 건데 분모에 있으니까 이 분모의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전체의 값은 가장 클 때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작을 때를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최소일 때. 그러면 x가 7에서 9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가장 작을 때라는 건 7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값은 여기 x가 7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지요. 그렇죠? 해서 가장 큰 값, 이 값이 이제 m입니다. m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m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2X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요. R2X의 절대값은 3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8의 3승.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m 하는 값은 여기 구해놨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m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이었어요. 그래서 m 대신에 이만큼 대입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x-8의 3승의 절대값. 이게 얼마를 안 넘어가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x-8의 절대값은 무슨 뜻인가요? x-8의 절대값 하는 것은 x하고 8 사이의 거리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8이 있을 거예요. 근데 x는 7하고 9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x는 여기서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x가 어디에 있든지 오른쪽으로 9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8하고의 거리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다고 해도 왼쪽으로 7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8하고의 거리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x-8의 절대값은 1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1의 3승 이하가 되겠죠. 3승 해놨으니까 역시 1이지요. 해서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필요 없죠. 곱하나마나. 그렇죠? 해서 R2X의 절대값은 그 최대값으로 얼마를 넘어갈 수가 없냐. 3팩토리얼 분의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을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자, 해서 이 값을 정리하면 안쪽 거 곱한 것분의 바깥쪽 거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3팩토리얼 곱하기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정리합니다. 여기 3팩토리얼 할 때 3팩토리얼은 6이지요. 2하고 3 곱했으니까 2로 약분하면 5가 될 거고 여기는 3이 남겠죠. 3하고 27 곱하면 81이니까 최대값은 81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0.00034426289 이 정도 됩니다. 해서 필요한 만큼 끊어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차가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 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오차가 아주 작다라는 걸 봤죠. 0.0003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볼까요? 9장 1절은 매개변수 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XY 평면에 있는 어떤 곡선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XY 평면에 있는 곡선을 Y는 FX 또는 X는 GY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풀어서. 자, 그런데 모든 곡선이 그렇게 Y는 FX 또는 X는 GY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XY 평면에 있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수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수직선을 하나 그어봐요. 그럴 때 이 수직선이 이 그림에 있는 곡선을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 Y축도 X축의 수직이 되는 수직선 중에 하나지요. Y축도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직선이 이 곡선을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즉 한 점에서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식 전체를 y는 fx라고 정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함수의 규칙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여기 수직인 이 직선이 이 곡선을 세 점에서 만난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 이 수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곳에 x값을 x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의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만큼을 y1, 이만큼 y값을 y2, 이것을 이렇게 y축의 수직 사용한 겁니다. 이 값을 y3라고 하면 결국 yx라는 값이 함수의 식을 f라고 써도 됩니다. y1일 수도 있고 y2일 수도 있고 y3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를 y는 fx라는 형태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이 주석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약에 y는 fx라고 꼭 쓰고 싶다면 잘라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수직선이 이 곡선을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안 만나든지 이렇게 되도록 이 전체 곡선을 몇 개 조각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누는 방법은 눈에 여기 보이지요? 여기 이 정도에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끊습니다. 이만큼 곡선 하나. 그렇죠? 예, 이걸 F1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F1은 Y는 FX라는 모양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끊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만큼은 역시 y는 fx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f2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역시 y는 f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수직선을 그어도 그 수직선이 이 곡선을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f3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곡선을 세 개의 조각으로 조각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곡선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y는 fx라는 형태로 못 고치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이 뭐냐? 어차피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이 곡선에 있는 점들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점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움직이는 방법으로 둘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x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이 움직이는 것을 측정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시간이란 뜻으로 독립변수를 t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가 움직이는 방법이 ft, 시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y도 마찬가지로 gt,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해서 x는 ft, y는 gt 이렇게 나눠서 주자. 그런 뜻이에요. 해서 x는 ft 이렇게 주고 y는 gt 이렇게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죠. 그렇다면 x의 값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올 때는 x의 값이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 여기까지 갈 때는 x의 값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중복되는 건 있지만 x의 값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렇죠? 이 규칙을 ft라고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의 값은 이렇게 이 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y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y는 gt 이렇게 주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곡선에 대해서는 제3의 변수를 사용해서 x하고 y를 그 변수를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자.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재 예제 1번 볼까요?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x하고 y를 같은 변수 t로 표현했죠. 그 t를 가지고 x하고 y의 매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 변수 t를 매개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는 ft, y는 gt 이렇게 표현한 그 식을 매개변수 방정식, 매개변수 t를 가지고 표현한 방정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 곡선 한번 볼까요? 문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되어 있고 t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 곡선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 텐데 어렵진 않아요. x는 코사인 t라고 표현됐어요. y는 사인 t라고 표현됐어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범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t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사인 t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x하고 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우선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t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t가 0일 때부터 2파이까지일 때만 점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코사인과 사인이 갖는 성질이 있었죠? 제곱해서 더하면 1입니다. 예.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x가 코사인 t. 그럼 제곱한 것은 x를 제곱한 거죠? x의 제곱, 그리고 사인 t, y가 사인 t니까 사인을 제곱한 것은 y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사인 제곱에서 더하면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요.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을 그려주면 돼요. 아래 그림처럼. 그리고 t를 0부터 2파이까지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1이지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t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이 원이 한 바퀴 돌아간 건지 두 바퀴 돌아간 건지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t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t에 0 대입하면 x는 코사인 0, 1이지요. y는 사인 0, 0이지요. 그럼 1,0 하는 것은 이 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 점이 여기 있습니다. 코사인 0, 사인 0, 1,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t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이 곡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은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산할 거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2분의 파이만큼씩 갈 때마다 곡선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서 0에서 계산했으니까 2분의 파이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t가 2분의 파이다라고 하면 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에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그렇다면 0,1입니다. 0,1이라는 좌표를 갖는 점을 찾으면 여기 y축에 이 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t가 0일 때고 여기는 t가 2분의 파이일 때니까 t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해 가면 곡선은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겠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라는 걸 안 거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t가 2파일 때까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여기 있었죠.
그렇죠? t가 2분의 파이일 땐 여기 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t가 파이일 때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 점은 마이너스 1,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0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가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이 원을 반바퀴 돕니다. 자, 그 다음 t가 2분의 3파이 계속 가볼까요? 그렇다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그렇죠? 0, 마이너스 1 하는 좌표를 갖는 점은 여기 있죠. y축 아래쪽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2분의 3파이까지 갔을 때 이만큼 4분의 1바퀴를 더 갔어요. 그렇죠? t가 2파이가 되면 코사인 사인은 2파이가 죽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와요. 코사인 2파이는 1, 사인 2파이는 0.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럼 t가 0에서 2파이까지 딱 오면 한 바퀴만 돌고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t가 4파이까지 움직였다. 0에서 4파이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두 바퀴를 돌게 되겠죠. 그렇죠? t가 0에서 6파이까지 움직였다면 세 바퀴를 돌겠죠. 그렇죠? 예,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t가 0에서 2파이니까 한 바퀴. 예, 이렇게. 만약에 t가 0에서 4파이까지 움직였다면 두 바퀴. 그렇죠? 예, 등등. 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예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sin t, y는 sin 제곱 t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예, x는 sin t라고 되어 있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y는 sin 제곱 t라고 되었는데 x가 sin t니까 sin 제곱은 x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바로 답을 낼 수 있어요. y는 sin 제곱 t인데 sin t가 x니까 x의 제곱이다. 그렇다면 y는 x의 제곱이다. 그렇죠? 예, y는 x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포물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낼 수 있죠? 예,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이는 조각이다. 그렇죠? 예, 그 포물선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제곱은 여기 그림처럼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그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해서 1이니까 y의 값은 1이고 x의 값이 1일 때도 제곱하면 1이니까 y의 값은 1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만 전체 포물선은 여기서 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될 텐데 다가 아니고 요만큼만이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때만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지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곡선을 두고 이 곡선을 파악할 때는 곡선의 방향이라는 것이 체크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x가 sin t다 이렇게 둔 거니까 t를 가지고 그 점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가 0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t가 0이면 예, x의 값은 sin 0, 그렇죠? y 값은 그것의 제곱, 그렇죠? sin 0은 0이고 예, 그걸 제곱한 것도 0이니까 0,0이죠. 그래서 여기에 t가 0일 때가 이 원점을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체크해 볼까요?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sin 2분의 파이, sin 제곱 2분의 파이. sin 2분의 파이는 1이지요. 그럼 제곱해도 1이지요. 1,1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이 오른쪽 끝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곡선의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곡선은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의 일부인데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포물선은 아니고 그 일부분이다. 근데 방향은 t가 0일 때와 t가 2분의 파일 때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방향으로. 이해됐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